오늘 결혼의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왜 섹스가 끊길까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훨씬 아주 너무나도 흔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 만큼 부부관계가 없는 부부가 어느 시점이 되면 되게 정상처럼 들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 질문 뒤에는 되게 무서운 욕망이 숨어 있기도 하고, 만약에 섹스리스로 인해서 둘 중 한 명이 버티는 구조가 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지점에서 결혼이 많이 삐걱거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안정된 삶을 원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안정되고 나니 이제는 그 평온함이 숨막히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와 매일 밤 같은 침대에서 잠든다는 것, 이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무덤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평생 안고 가야 할,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거대한 딜레마, 안정과 욕망이라는 두 마리 토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혼한 유부남 남성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 때 어떤 마음인가요? 그때 안심을 느낄 것 같습니다. 따뜻한 조명, 익숙한 냄새, 그리고 내 편인 아내. 그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안정감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섹슈얼한 욕망은 이 익숙함을 가장 싫어합니다. 에로스와 필리아라고 하는 게 있죠. 에로스와 필리아는 인간관계 안에서 가장 자주 충돌하는 두 힘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었다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가 필리아로 변형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로스는 단순히 성욕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에로스는 끌림, 결핍, 갈망, 긴장감, 미지의 영역에 대한 호기심을 의미했습니다. 즉, 에로스라고 하는 상태는 저 사람을 완전히 알 수 없다라는 거리감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로스에서는 이런 감각이 있어요. 저 사람을 더 알고 싶다. 만지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궁금하다. 긴장된다. 예상되지 않는다. 에로스는 본질적으로 이런 불안정성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연인, 금지된 관계, 거리감이 있는 관계, 자주 못 만나는 관계, 서로를 완전히 소유하지 못한 관계에서 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필리아는 익숙함, 신뢰, 우정, 안정감, 생활의 공유, 가족성, 책임감, 경제 공동체에 가까운 사랑이에요. 저 사람은 내 편이다. 이 감각이 핵심입니다. 필리아 안에서는 긴장이 줄어들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안전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필리아는 인간을 안정시키고 오래 살게 만들지만 역설적으로 에로스가 좋아하는 낯섦이라는 감정은 줄어듭니다. 그럼 왜 결혼 후에 에로스가 약해질까요? 많은 부부들이 여기서 충돌합니다. 연애 초반에는 서로를 완전히 모르고 긴장감이 있고 나를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이고 그리고 거리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결혼이나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타인을 가족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뇌가 가족 영역 안에 들어간 존재에게 안정감, 보호 본능, 우정, 의무감, 책임을 느끼지만 동시에 에로스 특유의 긴장, 낯섦, 위험성, 미지성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를 사랑하지만 성적으로는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사랑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에로스와 필리아가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사람들은 필리아적인 관계를 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안정된 관계에 대한 경험이 너무 부족하거나 애착에 대한 어려움을 크게 겪은 사람들이 더 결혼 관계에 취약하기도 합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관계가 안정될수록 욕망이 더 빠르게 줄고 너무 가까워지면 숨막혀 하고 안전함 대신 긴장감을 원하고 불안할 때 더 욕망을 강하게 느끼는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불안정한 경험이 클수록 더 이런 성향이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아마도 애착 형성 과정에서 불안정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결혼을 통해 안정을 확보하고 나면 너무 어색하고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폭력성이 강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이 폭력성이 있는 남자에게 약간의 편안함을 느끼는, 그래서 본능적으로 약간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너무 평온함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 오히려 불안정한 관계를 추구하려고 하고 탐닉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안전함을 본능적으로 약간은 거부하는 패턴. 물론 전부가 그런 건 아닙니다.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전부 다 이렇게 불안정함을 탐닉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서 좀 더 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확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에로스에 있어서 사랑보다는 거리, 연결감보다는 추격, 안정감보다는 긴장, 이런 부분과 결합하려고 하는 경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밀당, 비밀스러운 관계, 자주 못 보는 관계, 감정적으로 완전히 합쳐지지 않은 관계에서만 욕망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 너무 이제 심취하는 경우에는 병적으로 외도에 몰입하는 유형이 아무래도 그런 유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안정성을 경험한 모든 이들이 외도에 몰입한다고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딘가 모르는 불안정성을 추구하려는, 다시 말하지만 그런 경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어떤 관계는 에로스와 필리아를 동시에 만드는 관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체적인 궁합도 좋은데 정서적인 궁합까지 좋은 상대를 만난 경우인 거죠. 과거에 그 독일의 철학자 중에 프레드리히 슐레겔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라는 것은 단순한 결혼 제도나 감정적인 우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인 황홀감과 정서적 교감이 동시에 살아있는 관계에 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신체적인 어떤 끌림을 느끼면서도 정서적인 친밀감까지 가능한 존재를 만나는 것. 그래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정도 아니고 단순한 욕망도 아니며 에로스와 필리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 그 교집합적인 상태, 즉 몸과 영혼이 동시에 연결되는 관계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관계가 쉽습니까? 그런 관계는 엄청 드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혼 관계 안에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둘 다 만족하고 지낸다라고 말하는 커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 만큼 이런 부분은 굉장히 희소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종종 안정감을 얻으면 욕망이 줄고 욕망이 강하면 불안정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사랑은 단순히 잘 맞는다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를 안전한 존재로 느끼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하나의 독립적이고 신비로운 타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에 가까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즉, 당신은 나의 가장 안전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하나의 독립된 타인이다. 이 감각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관계에는 어떤 관계냐? 서로를 완전히 통제하지 않고 각자의 세계를 유지하고
약간의 거리와 신비를 남겨두고 계속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 긴장이 완전히 죽지 않아야 하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심리학자 중에 에스더 페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게서 안정감과 모험을 동시에 원한다. 과거에는 그 안정은 가족에게서, 욕망은 바깥에서 분리되어 있었던 시절도 있다. 그런데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걸 원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안정과 욕망이 분리된 시절이라고 말한다면 물론 여러 시점이 있긴 하겠지만 특히 19세기 유럽에서는 사랑과 욕망이 분리된 아주 상징적인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때 겉으로는 도덕, 순결, 가족의 가치, 안정적인 결혼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남성의 외도가 판을 치고 정부, 미스트리스라고 하죠. 이 정부가 있고 매춘 산업이 활발했고 이중생활이 매우 광범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는 아내는 가정을 상징했고 어머니를 상징했고 안정을 상징했거든요. 그런데 바깥 여성은 욕망이나 판타지로 역할을 분리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성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당시 이상적인 아내의 상은 순수하고 헌신적이며 약간 성적으로는 수동적인 모습도 좀 있었고 모성애가 강한 여자이어야 했어요. 심지어 품위가 있는 여성은 성욕이 강하지 않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시대인 거죠. 빅토리아 시대와 그 이전 유럽 상류층 남성 문화에서는 여성을 정서적, 지적 동료라고 본다기보다는 가정의 관리를 하는 사람, 순결한 아내, 사회적인 어떤 장식, 후계를 생산하는 생산자로 보는 경향이 강했고 반대로 남성들끼리의 정치, 철학, 문학, 예술, 사상 토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교류여서 여성이 낄 수 없는 어떤 남성의 어떤 전유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합리적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시대를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시점도 있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 시점에도 귀족이 되게 여성을 여러 명 거느리고 있었지 되게 일반 소시민이 여성을 여러 명 거느리긴 당연히 힘들었습니다. 네, 오늘날은 이제 현대인은 배우자라는 존재한테 친구이자 연인이자 상담자이자 공동 육아 파트너이고 또 섹스 파트너가 돼야 하며 경제적인 공동체가 돼야 하고 영혼의 이해자가 되기를 동시에 기대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결혼은 원래 그냥 현실적인 것, 체제 유지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안정은 결혼에서 얻고 흥분은 외부에서 얻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인 시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현대인은 배우자 한 명에게 친구이면서 최고의 연인이면서 경제적 동반자이자 영혼의 소울메이트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성적 판타지의 대상, 이 모든 게 한 사람한테서 해결이 돼야 하는 사회인 거죠. 그런데 심지어 기대 수명은 엄청나게 길어졌어요. 그래서 한 번 결혼을 해서 70년 이상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현대 사회에서 사랑을 유지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 안정도 원하고 떨림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이 두 힘 사이의 균형을 계속 조율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아까 말했던 에로스와 필리아, 이 두 힘 사이를 말이죠. 영화 결혼 이야기를 보게 되면 결혼에 대한 딜레마가 느껴집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부부는 서로의 재능을 존중했고 함께 커리어를 쌓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또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아주 정상적인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자세히 보면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반응을 할지, 모든 게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게 가족 같은 관계이고, 한 사람은 승승장구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또 희생을 해야 되고, 굉장히 결혼 생활 내내 굉장히 있을 법한 구조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혼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찰리가 그 니콜의 풀린 신발 끈을 묶어주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 또한 이제 서로를 너무 잘 안다라는 어떤 그 지독한 이해의 감정이 담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측 가능한 친밀함, 이 관성이라는 것이 남아있는 장면인데 두 사람은 상대가 언제 신발 끈이 풀린 채 걷는지 그리고 얼마나 제때 묶지 못해서 덜렁거리는 습관이 있는지조차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라는 거죠. 이별을 선언하고 법적 절차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기억하는 그 돌봄의 습관이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너는 항상 이랬지 라는 어떤 비난이 아니고 무의식적인 배려 같은 순간이긴 한데 되게 그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나와 같은 존재, 너무 한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려는 노력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상대를 이성으로 보지 못하는 딜레마에 더 쉽게 빠집니다. 결혼 이야기에서 두 사람이 크게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은 싸울 때가 됐지. 감정이 터졌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둘이 이제 아무래도 이미 오래전부터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고 있고, 누군가는 구조적으로 좀 희생하고 있고,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로 이혼까지 가는 부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부를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 또는 인내가 없는 인간으로 낙인 찍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은 지나고 과학기술은 발전하고 인류는 너무 오래 살게 되면서 나는 도덕적으로 무결한 인간이 된다라는 이 장담, 이게 훨씬 더 어려워지는 순간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다시 바라보는 시대가 언젠가는 꼭 온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 그 결혼에 대한 시선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정의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정이라는 이름의 포장지를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마주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또 안정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 이러한 무한 굴레 속에 살아가겠죠. 만약 당신이 가족의 의미와 가치가 소중하다면 이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안정적이고 싶고 따뜻한 관계를 추구하고 동시에 편안하게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섹스하고 싶고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욕망하고 싶습니다. 이 욕심은 인간이라면 당연합니다. 다만 이 딜레마를 진심으로 고민하지 않은 상태로 상대 탓으로만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이 문제야 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의 욕망을 진정성 있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고 완벽한 타인이라는 인식을 잊지 마세요. 전화해서 언제 들어오는지 계속 물어보고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추적하고 일정을 추궁하는 대신 따뜻하되 깊이 있는 소통으로 대화하세요.
서로의 일상에 너무 깊숙이 침범하지 마세요. 존중과 배려가 있는 적정선의 거리를 확보하세요. 만약 배우자와 극복할 수 없는 지점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타인을 변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내가 어떤 변화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집중해 보세요. 결혼하면 왜 섹스가 끊기는지로 시작하였지만 왜 우리가 배우자를 바꾸는 데 집중하지 않고 내 자신을 돌보는 데 힘을 써야 하는지, 내가 사랑과 욕망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 배우자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관계 안에는 나 또한 안정을 원하면서 동시에 설렘도 원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어떤 모순된 부분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관계는 상대를 통제하거나 바꾸는 것보다 내 욕망의 구조와 사랑의 방식, 그리고 현실 안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할 때, 그때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